우리가 잠든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력한 달러의 중력,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그 힘을 수축하며 전 세계의 자본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이 현상을 우리는 글로벌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력장이 한국 경제를 사정없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외환과 환율의 충격은 낯선 재앙이 아닙니다. 1997년, 우리는 이미 그 잔혹한 중력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기업은 순식간에 쓰러졌고,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는 절박한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마다 우리는 달러 유동성의 썰물이 가져오는 파괴력을 목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경기 침체의 순환 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압력입니다. 미국 연준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은 단순히 미국 내의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웃돌기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글로벌 캐피털은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찾아 순식간에 본국 또는 달러 자산으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유출은 원화 가치를 급락시키고 환율 KRW.USD 을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우리 삶의 물가로 전이됩니다. 원유, 원자재, 핵심 부품 등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종 소비자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재앙의 씨앗입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부채의 이자 부담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변동금리로 대규모 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구가 이자 폭탄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달러가 희소해지고 비싸지면서 전 세계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됩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를 지닌 선진국까지도 이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라는 특성상 이 달러 중력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위기를 딛고 선진국 문턱에 섰던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과연 이 거대한 글로벌 긴축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원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글로벌 긴축이 한국을 끌어당기는 방식은 은밀하고 점진적이지만 그 징후는 이미 우리 경제 곳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금융시장의 경색입니다. 달러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이나 투자를 위한 단기 자금 시장, 즉 CP 기업 어음나 회사채 시장에서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니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도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징후는 환율의 급등과
외환 건전성의 악화입니다. 달러 중력이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펠 $3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달러로 갚아야 할 외화 부채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며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 자본 FDI, 이 위축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국가의 외화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 위험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 CDS 프리미엄은 급격히 상승하며 위기의 전조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과도하게 팽창했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긴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 심리는 얼어붙고 거래는 실종됩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나섰던 건설사들과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은 부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른바 역리의부, 후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소비 심리의 위축과 실물 경제의 둔화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 부담은 커지니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CSI는 급락하고 백화점이나 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됩니다. 기업들 역시 불확실한 미래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신규 투자를 보류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은 이 긴축의 고통이 서서히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징후입니다. 이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 즉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달러의 중력이 만들어낸 도미노 현상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충격이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해부해야 합니다. 글로벌 긴축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은 단순한 금리차, 그 이상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를 달러 유동성 순환의 역류, 리우처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연준은 양적 완화, QE를 통해 막대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이 값싼 돈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와 자산 가격을 띄우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늘리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 QT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와 국채 금리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팔아 달러라는 안전자산대로 회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유출, 캐피털 플라이트 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온 외화 부채를 갚거나 롤오버 실패,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은 급등하게 되고 이는 곧 국부 구호프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환차손을 눈던기처럼 불려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금리 전이 Interest Rate Transmission 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물가 관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만약 하느니 연준의 긴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이시장 금리, CD 금리, 국고채 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이 금리 상승은 곧바로 금융 시스템 내부의 부채 폭탄 뇌관을 건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급증한 가계 및 기업 부채는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입니다. 이는 총수요, aggregate demand를 급격히 위축시켜 실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신용 위험의 전이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등 취약한 고리를 가진 금융기관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실화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뱅크런 같은 심각한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사태는 이 메커니즘이 현실화된 아찔한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긴축의 파도는 단순히 환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율 털라차투더라 금리, 카라차투더라 부채, 카라차카투더라 실물 경제, 카투더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전방위적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적인 충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러의 중력이 신흥국이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긴축의 희생양이 되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처한 위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페소화의 가치 폭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미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자본 유출을 겪었고 결국 57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상실과 만성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는 글로벌 긴축이라는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반가쇠가 됩니다. 다음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2021년 이후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 금리, 인하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54% 이상 폭락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자 터키 기업들이 안고 있던 외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정치적 간섭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때 글로벌 긴축의 파고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위기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그리스의 유로존 재정 위기입니다. 비록 달러 긴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으나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단일 통화 시스템 내에서 그리스 정부의 과도한 국가 부채, debt to GDP ratio와 방만한 재정 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재정 취약국에 대해 한순간에 신뢰를 거두었고, 그리스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며 극심한 고통의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한국은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1997년 IMF 사태 이후 외환 보유액을 상당 부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 GDP 대비는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과 단기 자금 시장의 취약성이 큰 문제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경제의 근본적 취약점은 단기 외채의 과다였습니다. 달러 중력의 작동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뇌관이 낸 기업의 단기 외채클에서 그랜 가계의 천문학적 부채다과 부동산 PF 부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글로벌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단호합니다. 외부 충격은 내부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 터뜨립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 고리가 자본 유출을 넘어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신용 경색과 부채 위기로 전이된다면 우리는 위 사례들만큼이나 심각한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긴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긴축의 달러 중력은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 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4가지 주요 영역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첫째, 성장 엔진의 둔화입니다.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형입니다. 글로벌 긴축은 전 세계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적자로 전환될 위험에 놓입니다.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전 세계적 수요 위축이라는 더 큰 파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둘째,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입니다. 금리 인상과 자본 유출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회사채 시장은 급속도로 경색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조차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사실상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곧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며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됩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부채의 상환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이에 셋째, 가계 소비의 붕괴 위협입니다. 한국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백만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대출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는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한 여가, 교육, 내구자의 구매 등 재량적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침체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까지 겹치면 가계의 순자산이 줄어드는 역부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 위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넷째,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이중고에 처합니다. 이는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긴축 시대에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 자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중력의 영향은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터라르토, 환율 급등, 터라르토더라, 금리, 인상, 터라토더라, 부채 위기, 터라토더라, 소비 및 투자 위축이라는 연쇄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충격을 동시에 흡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1997달러년과는 양상이 다른 베리 복합 위기 더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의 크기가 압도적인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